안녕하십니까. 최근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체육시설과 같은 이런 일상적인 공간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최근 8일 동안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도권, 이 서울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은 만큼 감염 확산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관련해서 오늘부터 서울 시민은 실내는 물론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조금은 번거롭고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의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서울시의 주요 대응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연 기자.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6명입니다. 지난 4일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나흘 만에 200명대로 낮아진 겁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258명, 해외 유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4명을 포함해 8명입니다. 이로써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누적 확진자 수는 17,665명이 됐습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32명이 됐고 사망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네, 수도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집회발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수도권은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를 빼고 국내 발생만 살펴보면 서울이 97명, 경기 84명, 인천 20명입니다. 수도권에서만 200명이 넘게 나온 겁니다. 서울에서는 특히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기세가 여전히 무섭습니다. 서울 시민 중 관련 확진자가 이미 500명에 육박했고 해당 교회 교인이 다른 지역에도 많아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검사가 대폭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조금 완만해졌다는 건 다행스러운 부분인데요. 서울시는 어제 총 2,0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보된 교인 명부, 예배 참석자, 교회 숙직자 명단 등을 토대로 계속 조사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수도권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시는 8.15 광화문 집회 인근에 30분 이상 머문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번호 만여 건의 명부를 확보했고 중복 번호 등을 제외한 약 7,00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는 26일까지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8.15 집회 참석자와 인근 방문자 전수조사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과 함께 직접 방문, 강제조사도 실시합니다. 또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서 처음 시도했던 익명검사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교회발, 집회발 집단 감염이 잘 잡혀야 할 텐데 그래야 N차 감염이 없으니까요. 최근 서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아도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돌기도 하는데 서울시 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수도권 병상 확보 긴급 대응방을 가동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신천지 사태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던 시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환자를 증상의 정도로 분류해 병상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죠.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가야 치료 역량을 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이미 확보한 생활치료센터는 남산 유수호스텔, 태릉 선수촌, 한전인재개발원, 은평소방학교 등 765병상입니다. 또 이번 주부터 문래동 유수호스텔, 이천 국방어학원, 경기 소재 공공시설 한 곳 등 총 3곳 900병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병상은 계속 확보가 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하면서 이게 코로나19 대응에도 혹시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저녁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발해서 집단 휴진에 들어갔던 전공의들 그리고 정부가 만나서 일부분 합의를 이뤘다고 들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공의들이 적어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 현장에는 복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전공의들의 파업 철회나 전면 현장 복귀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공의 협의회는 어젯밤 면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의료진 부족 사태가 우려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진료는 하면서 협상을 병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즉 극한 대립은 피했지만 완전하게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고 의료계의 집단 휴진 일정도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모든 학년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상태고 전공의에 더해 전임의, 봉직이들과 개원이들이 순차적으로 집단 휴진에 가세한다는 계획 역시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모레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총파업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후 의협과 만나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럴 때 괜히 환자들이 피해보지 않게 정부와 의사협회의 입장차가 좀 잘 좁혀져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높여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거리두기 3단계는 2주 평균 1일 확진자가 100명에서 200명 이상이고 또 1일 확진자 수가 2배로 뛰는 더블링 현상이 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방역 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지표들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참고 기준입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3단계에 가야 한다거나 충족을 못했다고 해서 가지 않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워낙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이다 보니 신중한 모습인데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수도권부터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리두기를 단기적으로, 즉 짧고 굵게 3단계로 올려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교회 등 특정 집단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회사나 카페, 관공서 등에도 우리 일상에도 코로나19가 널리 퍼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경제가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결정이지만 강력하게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려 빨리 수습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네, 현 상황을 잘 고려해서 판단이 적절하게 내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가동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죠. 서울시가 고위험 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위험한 그런 다중이용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제한을 한층 강화한다고 하던데요. 네, 현재 고위험 시설은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고위험으로 분류된 실내 시설들이 대부분 운영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시민 일상과 밀접한 민간 다중이용 시설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는 300인 미만 학원, 150제곱미터 이상 일반 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중이용 시설도 고위험 시설로 지정은 안 됐지만 위험도가 결코 덜하진 않습니다. 서울시는 집합 금지가 아닌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한 번만 걸려도 아웃이라는 건데요. 그동안은 행정지도, 계도 등에 그쳐왔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적으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대폭 높여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자치구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한 번이라도 위반 사항 적발 시엔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시행합니다.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고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개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아마도 가장 우리가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스크를 쓰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계속 언급돼 왔습니다. 코로나19는 침방울로 전파되는데 마스크를 제때 착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1차 대유행이 발생했던 대구시가 지난 5월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가 있는데요.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2차 유행 이후로는 경기도가 첫 스타트를 끄는 뒤 다른 지자체들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버스 등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5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데 착용 의무 장소와 시간을 더 확대했습니다. 음식물을 먹을 때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나 공연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생활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 착용은 사회적 약속이죠. 경각심을 가지고 꼭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조주연입니다. 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TBS 보도본부 조주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정각 42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막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시작을 했습니다. 브리핑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2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58명으로 일주일 연속으로 2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주말의 검사량 등을 고려하면 이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추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강화된 2단계 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그 효과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검두 사항을 좀 더 지켜봐야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두기의 효과는 최소 일주 후부터 나타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하여 거리두기의 2단계 방역 조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201명으로 여전히 4분의 3을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도 57명에 달하고 있어 전국적인 발생 양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도 약 20%에 달하는 등 확산 양상 또한 위험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국적인 확산세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어제부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일부 교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추가적으로 전파, 확산되는 것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기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전국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2단계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방역 강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도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생활 방역의 기본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께서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다중이용 시설 가운데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실내 결혼식장, 종교시설, 공연장, 300인 미만 학원 등 12종의 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에 대해 엄격한 점검을 실시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여 위반이 적발된 시설은 2주간 집합금지,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1일부터 10인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인천시 역시 오늘부터 2주간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였습니다. 집회를 통한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제한한 조치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외에 지난 21일부터 관내 교회에 대해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하도록 집합 제한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교회 1,765개소를 점검하여 비대면 예배 실시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예배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계에서 적극 안내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교회 내 소모임, 함께 식사하는 것, 성가대 연습 등은 하지 말아 주시고 비대면 방식의 예배를 통해 안전한 종교 활동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2단계 거리두기 지침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리 면제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업상 목적에 따른 격리 면제 신청 시 초청 기업이 방역 대책 및 이행각서, 격리 면제 기간, 활동 계획서 등을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격리 면제 심사 기준으로 역학적 위험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격리 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입국할 때에만 유효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격리 면제 기간은 그 목적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합니다.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 면제 대상을 재혼 부부, 며느리, 사위까지 넓히고 장례 행사 범위도 발인과 사무제까지 포함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격리 면제자에 대한 심사와 입국 후 방역 수칙 준수 등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의사단체 집단 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전공의 협의회 대표들이 만나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고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라는 이 엄중한 위기 속에서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복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선별진료소와 격리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의 진료 현장에 조속히 복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집단 휴진으로 인해 인명과 관련된 억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진료 현장에 복귀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의사단체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 의료 체계가 미흡하고 의료 수가도 문제가 있다는 의사단체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또한 지역 의료와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시설, 장비의 개선과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대폭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과 공공을 아울러 지역의 우수 병원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개선하여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의료 행위가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의료인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논의에서 국민과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사항이 매우 엄중합니다. 이번 주에 이러한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게 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협동하고 서로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기치를 강화하여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한 주는 불편하시겠지만 잠시 일상을 멈추시고 당분간 출퇴근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이나 약속,
행사는 모두 취소하여 주시고 국민, 개개인들께서도 최일선의 방역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만이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네, 질의응답.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TBS 과학전문기자 강양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중대본 브리핑을 듣고 왔는데 주요 내용 어떤지 요약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자 신규 확진 환자가 266명인데요. 예, 그중에서 258명이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300명 가까이 확진 환자가 나왔다가 지금 300명이 넘었었죠. 300명이 넘은 네. 400명 가까이 확진 네. 환자가 나왔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추이를 살펴보면은 지난주 월요일 날에도 이 일요일 날에 279명이 나왔다가 월요일 날 197명이 네. 나오면서 이제 잠시 확진 환자 숫자가 좀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확진 환자 숫자가 246명, 297명, 288명, 324명, 332명 그리고 400명 가까이 397명으로 이렇게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했듯이 뭐 검사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어든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줄어든 것을 놓고서 증가하는 추세가 잠깐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브리핑대로 한 2, 3일 정도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당국은 여전히 지금 상황을 엄중한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에 동참을 유도를 했습니다. 네, 그 397명에서 266명으로 줄어서 그 얘기를 갖고 지금 강양구 기자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검사량 자체가 진짜 줄어서 이게 일시적으로 줄어 보이는 걸 수도 있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휴일이 있고 나면은 검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긴장했어야 되는 것은 일요일 날 어제죠. 어제 이제 397명이 네. 나온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토요일 날이 휴일인데도 예. 397명이 나왔다는 거죠. 검사량이 좀 줄었을 텐데도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제가 이제 휴일이니까 좀 줄어들 네. 걸로 예상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한 대로 좀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역 당국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번 주에 내일 모레 이렇게 이번 주에 이제 환자 나오는 발생 양상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이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간 것이 수도권에서 8월 16일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번 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일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진증세를 보인다 이러면은 숫자가 더 확 늘지 않고 그렇습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그렇게 되면은 2단계로 상향 조정한 거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만일에 이번 주에 더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깜깜이 비율이 지금 20여% 정도 되는데 네. 이것이 잡히지 않고 대규모 확산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이번 주에 나오는 확진 환자의 경향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줄은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고 네. 이번 주에 확진 환자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양구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특히 이제 깜깜이 환자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브리핑에서도 여전히 깜깜이 환자 비율이 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확진된 분들 중에서 5명 중에 1명은 전파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분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누군가는 다른 누구군요. 곳에서 예. 집단 감염의 고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그 집단 감염의 고리를 방역 당국이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것은 지금 한 가지 또 우리가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지금 방역 당국은 이미 확인된 집단 감염의 고리들을 쫓아가면서 굉장히 지금 검사를 많이 해서 추적을 해서 확진 환자들을 찾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확진 환자들의 추이가 잠깐 설대우 교수님 말씀대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깜깜이 비율의 환자가 높으면은 방역 당국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집단 감염이 계속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주 정도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지 않으면은 이게 수도권의 상황이 잡히는 건지 잡히지 않는 건지를 좀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이 깜깜이 비율을 줄이는 게 관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깜깜이 비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확진자 수를 떨어뜨리는 게 방역 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확진자 수를 떨어뜨려야 돼요. 확진자 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다른 하나가 마스크 착용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깜깜이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계속 확산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깜깜이 비율을 낮춰야 된다. 깜깜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특히 고위험 시설, 고위험 시설이라고 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들 수 있는데요. 지금 바이러스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고 깜깜이 환자가 많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확산이 될 경우에는 의료 체계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으면서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면회 금지나 통제 이런 걸 통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감염 확산이 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도 제가 덧붙여드립니다. 그 의료 체계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얘기해 주셨어요. 깜깜의 비율을 낮추려면 확진자 수를 일단 굉장히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시적으로라도 그럼 3단계로 가서 그냥 다 셧다운을 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정은경 본부장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주말 상황을 놓고서 가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주말 상황만 놓고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말을 지나고 오늘까지 약간 톤다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브리핑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3단계가 언급이 되긴 했는데 오늘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는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주의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이번 주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상태로 되면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이것을 막아보자라는 방역 당국의 좀 지침이 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이제 방역에 관심을 쏟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로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가파르게 확진 환자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확진 환자 숫자가 일시적인 조치로 과연 줄어들 수 있을 것인지 일단은 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거기에다가 방금 우리들이 이야기를 했듯이 깜깜이 환자 비율이 좀 굉장히 높은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도권만 놓고 보면은 과연 이동량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약간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2월, 3월에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신천지 교회에서 시작된 유행이 잡힐 수 있었던 것은 대구 시민들이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의 조치들을 해서 당시에 대구 경제의 활동이 거의 90% 가까이 줄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과연 그런 상황이냐? 그리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아까 방역당국의 브리핑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주 중순 정도가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나타날 정도이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럴 거고 그에 맞는 대책이 선제적으로 또 좀 공격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좀 과감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자, 이 부분 한번 여쭤보죠. 아까 의료 체계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이제 환자가 급증하니까 이게 의료 대책이 어떻게 마련이 돼 있는지도 또 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중증과 위중
위중인 경우에는 이제 중환자를 관리하는 그런 전담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증이나 이제 무증상인 경우에는 이제 생활치료센터나 예. 심지어는 뭐 자가격리 조치도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중증이나 위중인 경우인데 네. 중증이나 위중에 해당하는 이제 일종의 정해놓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령이라든지 예.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든지 또 이제 흡연 여부, 또 당뇨, 뭐 고혈압 등등 네.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더 정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고령인 경우에는 예. 상당히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고위험인 경우, 특히 중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인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이제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병상이 거의 이제 63% 정도가 지금 차서 남아 있는 게 이제 한 30여 %밖에 안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향후에 이제 환자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깜깜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혹여라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확산이 될 경우에는 순식간에 지금의 남아 있는 병상도 바로 고위험군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역학조사를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도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역학조사가 정 어려운 것은 하지 말고 예. 오히려 완화 전략.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역학조사를 거의 못했었어요. 환자가 예. 너무 많아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경로,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에서는 기존의 역학조사를 해야 되지만 완화 전략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희생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고위험군에게 확진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는 이런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될 그런 지점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깜깜이는 너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네. 깜깜이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고위험 시설 위주로 해서 그쪽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면서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는 방향도 동시에 고려해야 될 지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마저도 해보게 됩니다. 네네. 그 고령층 얘기 나왔는데 양상이 좀 고령층이 더 취약하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죠. 네,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 8월 13일 이후부터 22% 정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3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방역 당국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지난 주말부터 8.15 광복절 집회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감염자들이 더 많이 나올 텐데 그분들은 대부분 다 60대 이상의 네네. 고령층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신규 환자들은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 많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3명 중에 1명은 그렇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의 비율도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18일에는 전체적인 중증 환자가 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자 발표 기준으로 보면 32명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4배가 늘어난 네. 거니까 앞으로도 중증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으면 일단 중환자 병상 같은 부정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의료진의 감염도 이어지고 있고 전공의 파업도 거기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염병 위기 속에서 이런 의료진의 그 공백이 생기면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정부와 전공의나 이제 의료계가 일부 합의하고 좀 한 그릇씩 양보한 측면은 있습니다. 네. 제가 꼭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코로나19 사태가 생기기 전에 우리 의료 체계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웠어요. 거기에다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도 지금의 의료 체계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의료계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의 정책을 밀어붙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코로나19를 해결하고 이후에 코로나19가 해결된 다음에 서로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또 국민의 동의도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합의해서 좀 더 방향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좀 입안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양보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가운데 환자들은 애가 탄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있는데 참 빨리 잘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일이 수능 100일 전입니다. 확산세가 이제 급증하고 있으니까 2학기 등교 계약도 이제 문제고 수능에 대한 대비책도 이거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학교 등교 계약 또 예. 수능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좀 더 어려운 국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능이 12월 3일 날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독감과 맞물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전부터 제가 교육 당국은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교육 당국에서 지금 유은혜 장관이 플랜 B가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뭔지는 꺼내놓지 않고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당장은 교육당국에서 12월 3일에 수능은 그대로 실시한다. 네. 저는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예. 혼란을 덜 주기 위해서 12월 3일 날에 수능을 치르는 것은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플랜 B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플랜 B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일에 코로나19 상황이 좀 더 엄중해진다 이러면 수능일인 12월 3일로부터 거꾸로 와서 2달 전에는 발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플랜 B에 대해서도. 그 플랜 B에 예. 대해서. 그래서 그래야만이 수능을 준비하는 고3이나 대학 네. 당국도 준비가 가능할 걸로 생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2달 전인 10월 3일 정도까지는 달 지금의 남았네요. 기조를 예. 유지하겠다라고 하지만 10월 3일이 지나서도 코로나19 상태가 엄중해진다. 그러면은 준비했던 플랜 B를 전격 발표하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충분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네.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 플랜 B에 대한 공개도 최소 2달 전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후유증 관련한 기사들이 요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보고된 후유증들이 있습니까? 네, 이 부산 47번 환자 박현 네. 교수죠. 박현 교수께서 코로나 완치 후에도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탈모, 그리고 또 미각이나 후각 상실 같은 코로나19 후유증은 대표적인 네. 으로 언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로감이라든가 기침, 그리고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서 진료를 한 감염내과 의사들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일단 처음에는 코로나19 유행 처음에는 코로나19를 앓고 나서 완치 후에도 폐에 남는 손상은 굉장히 부분적이거나 거의 없다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중증까지 이어졌다가 완치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에 상당히 곤란을 느낄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후유증이 또 보고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이든 특히 고위험군으로 지목이 되는 고령층이든 간에 코로나19를 앓고 나면은 완치가 된 후에도 개인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예. 여러 가지 후유증들을 앓을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경각심을 좀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댓글에도 탈모 때문이라도 코로나19는 절대 걸리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부터는 서울시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됩니다. 백신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마스크 쓰는 게 중요한데 WHO가 아동의 마스크 착용을 강조를 했어요. 네, 이 대목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WHO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6세부터 11세까지는 불가피할 때 쓰는 것이고 그리고 12세 이상은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까지는 방역에 있어서 크게 약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건데 네.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의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성인에 준해서 네네. 방역을 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학교 방역을 보면 약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저학년들은 오히려 엄청 그렇죠. 타이트하게 쓰고. 저학년들은 엄청 타이트하게 마스크를 예. 쓰고 또 학교에 가는 일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고 오히려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더 자주 가고 그리고 마스크도 잘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학년에 비해서 오히려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WHO 지침을 고려해가지고 학교 방역의 경중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TBS 코로나 특집 방송 함께 하셨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BS